안녕하십니까. 정성태 교수입니다. 기독교 철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로 인해서 학부 기독교 철학 강의를 우리가 영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언어와 실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교재, 여기에 보이는 대로 철학에 관한 신앙적, 신학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교재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중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실제 현상과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분석 철학 운동, 분석 철학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또 분석 철학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상 PPT를 통해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1장 언어와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50쪽에서 38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다루기는 않겠지만은 간략하게 앞서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식은 언어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은 미국의 신실용주의자인 리차드 로티의 그런 단언적인 주장입니다. 우리가 사유하고 행동하는 모든 의식은 언어와 그것의 사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이 말로 시작을 해서 말로 끝나는 이른바 인간 경험의 총체적인 삶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곧 우리의 의식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간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사물의 사건이나 실제는 언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말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말다툼이나 시비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말이나 언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불러옵니다. 말과 행동은 실제로 동일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건들은 그야말로 가공할 만하고 그 모든 원인은 말에서 유래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테면 남편과 말다툼한 40대 목매 자살, 술자리에서 말다툼, 처제 살해,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끝에 3명 사상, 왜 반말이냐며 인기 개그맨 소속 직원 폭행, 화이트데이 저녁에 분위기 있게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을 야박하게 뿌리친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함, 이와 같은 사건들, 이런 제목들을 여러분이 많이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 제목들은 뭔가요? 말다툼, 사소한 시비, 왜곡된 표현, 욕설, 비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말로 인해 생긴 끔찍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의 감정을 유발하고 사람의 행동을 자극하는 걸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단순히 말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 없을까?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와 말은 서로 다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은 말과 행동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언어는 실제를 그대로 묘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교재 357쪽 중간 부분의 첫 번째 주제가 되는데, 실제의 현상과 본질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언급한 사람이 추사 김정희인데, 추사 김정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25살 때 부친 김노경을 따라서 김정희가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당시에 중국 청대에 가장 존경받는 학자이고 서예가에 있던 옹방강과 완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김정희의 비범한 그림 솜씨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옹방강을 찾았을 때 그는 김정희에게 난을 보여주며 그것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춘난이었는데 김정희는 열심히 그려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옹방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린 난에는 어찌 꽃이 피기에는 이런 엄동설안입니까? 꽃이 피다니요. 아직 꽃이 피기에는 이런 엄동설안입니다. 라고 김정희는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옹방강이 말하기를 어찌 내 눈에는 꽃이 보이는데 당신의 눈에는 꽃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당신은 난을 그릴 줄만 알았지 난을 보지 못하는가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옹방강은 메타포주의입니다. 그 그림을 난을 넘어서 있는 어떤 메타포에 집중하고 있는 이야기이죠. 이제 이런 수모를 당한 김정희는 며칠 후에 옹방강과 더불어 중국을 대표하는 학자인 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때 역시 공교롭게도 춘난을 가리키며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정희는 옹방강의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있는 터이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은 춘난에 상상의 꽃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윽고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완원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피지도 않은 꽃을 그려 넣었습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속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갓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완원이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두 사람의 극단적인 경험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김정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해한 것이 바로 두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한쪽에서는 메타포주의를 가지고 글을 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실제를 묘사할 때도 항상 메타포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58쪽에서 359쪽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가 36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Logical Positivism이라고 하는 논리 실증주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덴을 중심으로 일어난 서구 철학이 언어의 유용과 사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활발해졌다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어 분석을 주도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생각해내면 버트란드 러셀이나 논리 실증주의자들이었고 나중에 반증주의를 주장한 칼 포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헌들을 애누리 해도 칭찬 할 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분석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에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에 헌신하고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논리 실증주의가 뭔가면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그 언어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논리 실증주의는 청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해서 매주 비트겐슈타인의 책을 읽고 강독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비엔나에서 모였기 때문에 비엔나 학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비엔나 학파에 관해서는 362쪽 밑에서 6번째 줄에 제가 언급을 해 두었습니다. 언어의 논리적 원자론을 강조를 했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논리 실증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버트란드 러셀의 영향을 받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그룹을 우리가 이제 논리 실정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 원자론,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파괴될 수 없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논리적 원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팩트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자적 사실의 문장만이 참이고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없는 문장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철학입니다. 우리 교재 365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언어 철학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 비트겐슈타인이 있고, 하나는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있습니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사후에 출판이 되었던 논리 철학 농고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논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기는 앞에 우리가 논리 실정주의자를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논리적 원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팩트만이 참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명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제라고 하는 것은 진위문을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 틀린 거냐 맞는 거냐 라고 하는 문장, 이런 거를 명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사실 문장만이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다른 그 메타포라든지 또 꾸미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기 비트겐슈타인들은 철학자들의 언어라든지 또 미학적인 언어라든지 이와 같은 언어를 배격하고 있고요. 이와는 달리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언어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인데, 이것이 바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놀이를 특징 읽는 것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369쪽인데요.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비트겐슈타인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를 설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 뭐 이러한 논의가 다소 복잡하고 난해한 표현이기는 해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리 철학 농구에 보면 아주 간명한 어조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69쪽 밑에서 인용구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해줄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자연과학의 명제들, 뭐 이 간단하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명제들, 답이 있는 것들은 말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철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철학의 언어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과학의 명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그가 그의 명제들 속에 있는 어떤 기호들에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 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거다. 이 방법은 그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럽겠지만 그는 우리가 그에게 철학을 가르쳐 주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뭐 다소 조금 복잡한 그런 인용인데, 여기서 말해줄 수 있는 것과 말해줄 수 없는 경계, 그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매우 간결한 그런 말인데,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의 경계에는 언어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논리적 형식에서 세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논리가 설정하는 한계에서만 세계나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신학이라든지 윤리학이라든지 그리고 형이상학 혹은 철학 이와 같은 거는 말할 수 없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비트겐슈타인은 분명히 침묵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로 37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데 말할 수 없어도 말하라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말할 수 없다는 명제는 인간의 언어가 제한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언어는 실제에 대한 경험을 그대로 서술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언어가 항상 인간의 언어에 의해서 발전되기 때문에 실제 내용을 사실적으로 끄집어내리고 시도할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면 말할 수 있는 것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지만 비엔나 중심으로 일어난 논리 실정주의자들의 언어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문장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은 내뱉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논리적으로 검증하거나 분석하여 그 문장들을 탈락시켜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어도 침묵하라. 이런 이제 우리가 분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진리는 인간의 말로 나오는 순간 그것은 진리의 파생이고 왜곡입니다. 대부분 이와 같은 분류에 있는 부분들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초기 기독교 사상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아마도 어거스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플라톤주의자였던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예 해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일자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에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기독교 신학은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견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수정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후기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은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신학을 말하고 후기자유주의 신학은 예일 대학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주의 신학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시카고 학파라고 부르고 후기자유주의 신학을 예일 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수정주의 신학은 폴 리켈의 해석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또 찰스 하촌과 같은 과정 철학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랭돈 길키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경험을 하고 그 경험된 것을 언어를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는 달리 후기자유주의는 텍스트 배우의 의미를 밝히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후기자유주의는 언어가 1차적입니다. 앞에서 그 수정주의는 경험이 1차적이고 언어가 2차적이고 반면에 후기자유주의는 언어가 1차적이, 문화와 언어가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 2차적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에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언어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어느 공동체, 어느 문화에서 배웠는가에 따라서 기도의 행위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수정주의와 후기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도 언어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체계에 상당히 접목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1장의 언어와 실제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신학에 좀 적용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으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쪼개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말씀이 우리를 분석하고 반죽하고 만들도록 우리가 허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말로 구성된 성경이 우리를 구성하도록 허용하는 믿음에서 역동적이고 삶의 변화와 교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12장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